요번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주사 공부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상법 개정 통과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화면만 딱 보더라도 지주사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 가장 저평가고요. 5배 상승해야 1배 적정 주가니까요. AI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이 로 보여집니다. 상법 개정으로 지주사 관심이 많은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네,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지주사 전반적으로 어떻게 매수하면 되고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주사 공부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고요. 또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지주사가 끝이 아니고 이번 상법 개정 통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후속 법안이 줄줄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요거는 배당 분리과세 또 수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법 또 일부 개정안, 요건 또 최대 주주라든가 증여, 여기에 따라 또 지주사가 대부분 증여를 하면 그 밑에 회사가 다 한목에 가져가니까 상속 증여에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말이나 또 내년 초에 상법 개정 후속 법안, 여기서는 아무래도 자사주 소각도 얘기도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후속 법안 다 지주사와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후속 법안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신다면 또 지주사 좋은 기회가 계속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지주사 매수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살펴보면 또 매수 전략, 관심 종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주사는 제일 먼저 저PBR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지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여기에 따른 저PBR 상승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배당 분리과세 이슈. 요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고배당주, 지주사라는 게 원래는 배당으로 회사 수익이 생기는 거고 또 로얄티라든가 임대 수입, 여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배당,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으니까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배당, 고배당주로서 또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상속증여세법 개정 가능성, 요것도 매우 유력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또 정려가 필요한 지주사, 요런 지주사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지주사가 어떤 지주사까지인지 또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사주 소각 이슈. 요거는 바로 입법되기는 쉽지 않고 워낙 얽혀 있지만 또 하반기 정도 가서는 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기업들이 자사주가 많은지 지주사 중에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지주사 한 시가총액 3천억 이상, 지주사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일일이 PBR이 얼마고 배당이 얼마고 자사주가 얼마고 최대 주주 지분율, 또 최대 주주 나이, 정려를 하려면 나이도 중요하고 또 자녀 지분율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화면만 딱 보더라도 사실 지주사 전반적으로 딱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주사 공부할 때 또 많은 도움이 되라고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저PBR 종목, 지금은 정부도 의지가 워낙 강하고 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0.2배 이상 퇴출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PBR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가장 저PBR 돼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PBR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어렵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려우니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면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총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본에 비해서 자본 총계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걸 나타내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 총계에서 비지배 지분을 빼는 경우 요렇게 계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하고 또 지주사하고 차이 요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PBR은 1보다 낮으면 저평가입니다. 1보다 낮으면 저평가고 코스피가 이제 1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1보다 워낙 밑에 있다가 1을 넘어서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주사는 또 워낙 저평가돼 있습니다. 지주사는.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 개념으로 지주사를 볼 수 있는데 지주사 중에서도 0.4배 이하, 그러니까 100% 상승을 해도 0.8배니까 그래도 저평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현대GF홀딩스, 그 다음에 GS, 그 다음에 세아홀딩스가 0.2배로 가장 저평가고요. 이런 경우는 5배 상승해야 1배 적정주가니까요. 그 다음 하림홀딩스, 삼양홀딩스, 농심홀딩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저평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PBR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 지주사 중 배당분리과세 수혜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요게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제 다음 입법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7월 말에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이 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7월 말에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바뀌면서 소득세법 개정안 결국 이게 분리과세거든요. 배당 분리과세. 그래서 요게 시행이 될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주사 중에 지금 봐야 될 것은 역시 고배당주, 소득세법 분리과세를 보고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먼저 배당을 얼마나 적게 하느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적게 하느냐를 보면 제가 여기 표를 했는데 대만이 배당 성량이 55%입니다. 배당 성량이라는 것은 기업이 단기 순이익 중에 몇 프로를 배당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55%, 미국은 42%, 그런데 우리는 맹가의 26%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 31%보다 낮아요. 정말 배당이 낮아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배당이 낮을까? 그건 옆에 보면 배당 세율을 제가 나라별로 조사를 해놨는데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보면 기본이 15.4%에서 배당금이 2천만 원 넘어가면 49.5%, 약 50%입니다. 그러니까 뭉칫돈이 들어와서 배당금 2천만 원 넘게 가져가면 50% 세금을 떼가니까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분이 많으니까 배당을 많이 받는데 세금 50% 가져간다. 굳이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그러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 세금을 낮춰주겠다. 요렇게 가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배당주에 뭉칫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생깁니다. 뭉칫돈이 들어오고 배당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면 고배당주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은 작년도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지주사 딱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고배당주 지주사 중에 보게 되면 다우기술, GS, S&T홀딩스, 영웅무역홀딩스, 오리온홀딩스, 삼양홀딩스, SK 이런 종목들이 고배당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지주사가 한번 확 움직였다가 매물 소화 과정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매물 소화가 된다. 그 부분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때는 배당이 높은 기업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배당만 나타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당 성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35% 넘어가는 기업, 요번에 냈는 입법 중에 하나가 35% 넘어가는 기업에 한해서 배당 분리과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이면서 배당 성량이 35% 이상인 기업, 요렇게 보시면 또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주사 중에 최대 주주가 지분이 많은 기업. 왜 지분이 많은 기업이 유리하냐? 배당 분리 과세하면 최대 주주 지분이 많으면 배당을 더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당 분리 과세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도 많고 배당 수익률도 높고 연간 거기에다가 배당 성량도 35% 이상의 기업, 요런 기업들이 다음 입법에 따른 또 수혜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뭉칫돈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지주사 중에 요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주사 중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수혜 종목이 있나요? 그것도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제 지금 요거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상장되는 주식, 요게 순자산 가치 80%, 쉽게 말해서 PBR 0.8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으로 해서 어려운데 PBR 0.8배 이하인 종목은 상장사지만 비상장사하고 동일하게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사가 정려라든가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0.8배 이상 높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가 뭐고 하면, 이제 지주사, 우리가 아는 지주사를 상속받으면 지주사에 딸린 기업들 다 한목에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낮게 해야지 세금 적게 넣고 상속이나 정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사들이 대부분 PBR이 낮은 이유 중에 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상속 정리하기 위해서 낮춰놓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다. 입법 취지가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또 종목들이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뭐 PBR이 0.5배보다 낮고 0.8배까지 올려야 되니까 0.5배보다 낮고, 또 상속이나 정려가 필요한 기업, 쉽게 말해서 최대 지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연세가 많다, 거기에다가 자녀들 지분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0.8배까지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도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은 지주사 중에 일일이 찾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찾으실 분들은 제가 앞쪽에 표로 다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는 거 보면 내용이 다 있으니까 다 서로 비교해 보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찾은 것은 PBR이 0.5배 부근이고 연세가 최대주가 70세. 뭐 70세면 또 한참 젊지만 그래도 상속 정려 고민을 할 나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최대주가 15% 이상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요런 기업을 보니까 한 두 기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하고 LS 홀딩스. 요런 기업들이 한 두 종목 정도가 또 상속 정려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최대 주주 플러스 남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지분을 61%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한 4%밖에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지분이 상속이나 정려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도 한 5.3%, 배당도 상당히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배당 분리 과세에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상법, 정려세법 여기에서도 또 유리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속 정려는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속 정려 관련되는 종목 관심을 가진다면 참고적으로 배당이, 그중에 배당 많은 종목, 그래서 배당주로도 투자하고 상속 정려로 종목 상승도 보는, 요렇게 같이 병합해서 보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뭐 LS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연세가 74세, 그리고 지분이 20%고 PBR이 0.36%. 그러면 0.8배 되려면 한 100%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한 4.3% 나오니까 요런 기업들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주사 볼 때는 배당 분리과세, 그다음 이 상법 정려세법 요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지주사를 분석한다고 보면 또 좋은 종목 선정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주사 중 자사주를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자사주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보면 회사 돈으로 자사주 산다. 그건 사실 주주들 다 같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보면 지분율 강화에 사실 이용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기 경영권이 어렵다 그러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자기 쪽 사람들한테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사주가 우호 지분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사주를 일정 부분 보유를 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그걸 알고 보면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회사 돈으로 주주만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이슈가 불거졌고요. 그런데 자사주 소각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또 경영권 방어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상법 개정 후속 법안에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요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또 이슈가 일어나게 되면 자사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또 주가가 또 한번 요동을 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사주 15% 이상 보유한 지주사는 SK가 25%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두산이 18%, LS 15%, 영웅무역홀딩스가 한 15% 요렇게 뭐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요중에 SK 지주사에 대해서 또 하나 SK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다른 수혜가 하나 있거든요. 사실 SK 차트를 보게 되면 한번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확 상승을 후에 이번 주에 그러고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좀 물량 소화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일 이동 평균선 이하까지 이렇게 물량 소화 과정이 이어진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왜 SK에 대해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외에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 중에 정말 가장 역점적으로 펼치는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역시 AI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그룹 중에서 AI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이 SK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잠깐 한번 보면 지금 이것은 SK그룹에서 나온 건데 보면 SK그룹이 성장한 그래프를 쫙 나타내는데 석유화학 진출해서 한번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 SK텔레콤이죠. 들어가면서 또 한번 재계 5위에서 재계 3위까지 확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SK하이닉스죠. 반도체 인수하면서 또 한번 성장을 하면서 재계 2위까지 갔고 이번에 성장 모멘텀으로 SK그룹에서는 AI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내세울 수 있는 배경은 뭐가 있냐고 하면 지금 울산 AI 데이터 센터 SK그룹이 짓고 있죠. 아마존하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에서 ADAX 4.1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AI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드웨어적으로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도 있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프로그램 또 하드웨어 이렇게 다 바치고 있는 그룹이 SK로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정말 SK그룹이 한 차례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보이고 이렇게 SK그룹이 좋아진다면 역시 지주사인 SK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뭐 앞에 요런 거하고 상관없이 또 SK그룹들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요 점까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원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께서 조방원 얘기할 때 원전은 그래도 좀 더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엄청 많이 올라서 솔직히 지금 떨어져도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원전은 제2의 방산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이 힌트를 준 게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방산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수주와 실적이 성장하는 구간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원전은 아직 이제 수주를 받는 이제 대형 원전은 일단 체코 두쿠바니가 26조짜리 찍었단 말이죠. 그럼 그다음이 템멀린입니다.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프랑스 EDF가 그렇게 소송을 안 걸었으면은 그다음 두 기회와 관련해서 프랑스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프랑스가 내건 접근이 엄청 혁신적이었어요. 너네 체코 나라에 우리 부품 같은 회사들 공장 너네 나라 다 지어줄게. 너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해 줄게까지 했는데도 우리나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랑스도 제안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 거를 약간 못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항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지금 프랑스와 체코 간에 약간 그런 신뢰성이 조금 무너졌다라면 충분히 전 템을 이기도 우리나라가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대형 원전은 이제 체코 쪽에 이제 하나둘씩 쌓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이 이제 폴란드, 이제 폰티노프가 있고 그리고 영국, 사우디, 베트남 등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4월쯤인가요? 그때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MOU를 맺었잖아요.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는 유럽 국가 할게. 대신 너네는 이제 중동이나 아시아 쪽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핀란드 건을 따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둘씩 이게 수주가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입찰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보통 토지를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그게 5년이 걸려요. 그러면 보통 한 10년 뒤부터 이제 상업화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한 15년 정도 걸려요, 대형 원전은.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적어도 5년 뒤의 밸류를 지금 주가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 한 3배 정도 갔는데 부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한기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우리 아직 SMR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두산 마켓에 인적 분할을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 두산 마켓이 7천억의 그게 관련된 차입금이 있었어요. 그 밑을 떼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조 3천억을 이제 차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 하냐? 창원에 SMR 원전 공장 짓습니다. 이게 또 구조적으로 뭐냐면 2023년도에 뉴스케일 파워랑 테라 에너지 얘네들이 MOU를 맺은 게 있어요. 향후에 이제 우리가 원전 관련 이제 수주 프로젝트 있을 때 같이 해달라. 그게 올해 하반기에 더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앞으로 여러 공급 계약이 나오면 우리 2030년, 31년, 32년 대부분의 이제 수주들을 쌓아놓고 이제 실적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제2의 방산 구조로 가는 흐름이네. 그러면서 원전이 저렇게 뜨겁구나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정 오면 사야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계단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이제 행보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의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는 생각. 행보할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게 더 빠른 기회일 수도 있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스페이스 주가를 보면 그런 흐름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그런 정책이면은 저 생각보다 조정 나올 것 같아요라고 하겠지만은 미국도 해.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은 일본도 스탠스를 바꿨어요. 그러면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유럽도 이제 아까 엔비디아 AI치 이제 본격적 공급 계약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이제 그런 에너지 확보하려면은 여기는 이제 원전의 그 방향성을 완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수많은 이제 공급 계약이 있을 텐데 그중에 몇 개만 따내도 충분히 실제 일단 베이스가 나오는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장님과 조금 다른 게 예. 과장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저도 사실 원전이 뜨게 된 게 AI에서 나왔다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잘하고 있었던 건 알겠지만 진짜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친한 선배님이 원전 사업을 하시다가 파산을 하셨어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이제 원전 탈원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좋은 환경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하셨는데 결국 AI 관련주고 이제 원전이라는 걸 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생긴 거고 시작이 뭐지? 시초가 뭐지? 넌 도대체 어떤 태생을 가지고 있어를 항상 따져보는데 원전이 최근에 뜬 거는 예전에는 그냥 뭐 전기비가 비싸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센 전기가 엄청 필요하죠. 특히 어디? 미국에서 AI 보시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대형 원전 신규 증설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SMR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SMR이 아시아에 몇 개 없더라고요. 가성비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SMR 들어가서 주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존에 수주 쌓여있는 이제 이 원전들을
건설하는데 한 10년 걸려요. 실제 돌리는 한 더 걸리죠? 그렇게 되면은 쌓이고 해서 그게 주가로 반영이 되고 그 사이에 SMR도 계속 기술 발전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의 템포에 맞춰 가지고 SMR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또 사업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늘에서 도우는 그런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슈가 정말 강력한 이슈고 저는 이제 AI가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전은 사실 저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예를 제가 보통 자주 들어요. 뭐냐면은 올림픽 보면은 가서 이제 좀 딱 다리 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과장님은 아마 다리 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다리 대기 전에 왜 인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인사하잖아요. 뭐 코리아 누구 이렇게 인사.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볼까 이제 근데 이게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종목별로 흐름이 다른데 저는 총 포인트가 뭐냐면 진짜 이 업종이 너무 고평가다라고 하는 거는 중소형 기업들까지 다 올랐을 때예요. 중소기업들까지 미친 듯이 다 올랐을 때 팔아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들 중에 안 오른 기업도 꽤 있어요 지금. 꽤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위에서 살짝 내려오고 돌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순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원전이라고 하는 이 테마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SMR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순환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투자할 때 보면 제일 이쁜 구조죠 사실은. 이제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돈다라는 이제 순환 구조가 나온다는 게 제일 이쁜 구조인데 저는 원전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있고 대신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대장이라고 몇 년 후에 대장이란 법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중소형주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한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 기업들을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숫자가 안 지켜요. 아직은. 내려와야죠. 그 두산 같은 기업들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시기가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다 살아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원전은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건 바로바로 오늘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사이클의 초기 단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AI에서 파생이 돼서 이렇게 원전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해지다 보니 원전주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전력하면 저는 또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전력 설비, 변압기 이쪽도 진짜 잘 가고 있고 이쪽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지 꽤 됐는데도 안 꺼지고 있어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전력 설비, 변압기. 이게 최근에 현대일렉트릭은 항상 실적 발표할 때마다 변동성이 한 10% 넘게 나온다. 실적은 오케이인데 수주에 대한 애매함이 있었어요. 맞아. 28년, 29년도에까지 없어요. 그다음은 했는데 이게 2분기 때 분위기가 바꾼 게 엔비디아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유럽도 이제 본격적으로 AI 쪽 성장하고 있고 프랑스에도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였나요? 뭐 AI 업체 뭐 인수한다 얘기할 만큼 이제 유럽도 본격적으로 AI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건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할 거고 당연히 거기에 이제 변압기나 이게 수요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변압기 회사들이 이제 북미만 원래 초점을 맞췄는데 최근에 유럽 쪽의 수주 물량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뭐 일제전기도 마찬가지고 산이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을 좀 봤을 때 물론 우리가 항상 매월마다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있지만 항상 수출 단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아쉬운 거는 주가가 작년에 5배 넘게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의 그 가려움을 이제 긁어줄 만한 게 결국은 수주 물량이거든요. 항상 왜냐면은 이게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거는 HD 현대일렉트릭 그 얘기를 했어요. 2분기 이게 수주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2분기에 그걸 채워버렸어요. 그러면서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대부분의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결국에 그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이게 지속성을 보여준 거죠. 그게 조금 우리에 대한 실적은 어차피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모멘텀을 결국에는 미국이 보여줬고 심지어 유럽도 보여줬다는 거죠. 아마 이제 조만간 또 중동까지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싶다면은 네. 아직은 성장은 계속 할 수 있는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대표님도요? 그럼요. 저는 원전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뭐 전기, 전력 설비, 뭐 전선 다요. 다요. 네, 다죠. 할 게 너무 많아요. 미국 같은 데도 아마 가보신 분들은요, 우리나라가 너무 편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진짜로. 거기도 다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됩니다. 근데 땅덩어리 엄청 넓잖아요. 먹을 게 많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지금 미리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어서 앞으로 한동안은 그 좋은 영향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압기 말고 전선 쪽 노려보는 건 어때요? 저도 괜찮죠. 전선 괜찮아요. 미국 쪽에 가 있는 애들. 네, 뭐 몇몇 기업들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원전 관련해서 종목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대표주인 거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뒤를 좀 따라올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쪽 BHI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BHI는 지금 매수 관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산 NLBT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1분기 기준으로 지금 BHI가 제가 알기로 수주 잔고가 1조 3천억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산 NLBT가 주기기고 이제 보조기가 이제 BHI인데 이 둘 다 똑같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죠. 여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유럽 쪽으로 좀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핀란드도 했고 향후 이제 폰티누프도 2차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폴란드도 제가 대통령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친트럼프 성향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웨스팅하우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게 이쪽이고, 물론 어젠가 아마 뉴스거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가 이제 그 SMR만 매출 기대감이 1,000억이에요. 그런데 2030년 기준으로 3조 5천억입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 베이스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BHI도 덩달아 같이 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이 주가가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안 올라왔던 뭐 한전산업이나 뭐 한전기술, 뭐 한전기술도 이제 설계 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전 다른 종목들보다 어떻게 빨리 이제 그 현금 흐름을 땡겨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설계가 제일 먼저 하잖아요. 5년 뒤에 이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공급 계약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은 가장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원전 섹터에서 그럼 그나마 저평가된 게 이제 한전기술 그쪽은 신규 진입도 가능한 거죠? 네,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물론 최근에 조금 급등했던 이슈도 있기는 한데 물론 한전산업이 또 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왔어요. 이 아까 대표님 말씀한 대로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안 잡히고 있어요. 이 회사가 아마 AS 약간 그런 서비스하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수요 잔고가 쌓이고 쌓여야 그쪽에 대한 이제 수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이쪽도 충분히 키 맞추기도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진짜 종목 고르는 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원전주 관련해서도 꾸준히 아직 그래도 가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좀 지켜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지주사 관심이 많은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네,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지주사 전반적으로 어떻게 매수하면 되고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주사 공부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고요. 또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지주사가 끝이 아니고 이번 상법 개정 통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후속 법안이 줄줄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뭐 요거는 배당 분리과세 또 수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법 또 일부 개정안, 요건 또 뭐 최대 주주라든가 정려, 여기에 따라 또 지주사가 대부분 정려를 하면 그 밑에 회사가 다 한목에 가져가니까 상속 정려에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말이나 또 내년 초에 상법 개정 후속 법안, 여기서는 아무래도 자사주 소각도 얘기도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후속 법안 다 지주사와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후속 법안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신다면 또 지주사 좋은 기회가 계속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지주사 매수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살펴보면 또 매수 전략, 관심 종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주사는 제일 먼저 저PBR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지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여기에 따른 저PBR 상승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배당 분리과세 이슈. 요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고배당주, 지주사라는 게 원래는 배당으로 회사 수익이 생기는 거고 또 로얄티라든가 임대 수입, 여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배당,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으니까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배당, 고배당주로서 또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상속증여세법 개정 가능성, 요것도 매우 유력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또 정려가 필요한 지주사,
요런 지주사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지주사가 어떤 지주사까지인지 또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사주 소각 이슈. 요거는 바로 입법되기는 쉽지 않고 워낙 얽혀 있지만 또 하반기 정도 가서는 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기업들이 자사주가 많은지 지주사 중에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지주사 한 시가총액 3천억 이상 지주사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일일이 PBR이 얼마고 배당이 얼마고 자사주가 얼마고 최대 주주 지분율 또 최대 주주 나이 정렬을 하려면 나이도 중요하고 또 자녀 지분율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화면만 딱 보더라도 사실 지주사 전반적으로 딱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주사 공부할 때 또 많은 도움이 되라고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저PBR 종목. 지금은 정부도 의지가 워낙 강하고 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0.2배 이상 퇴출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PBR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가장 저PBR 돼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PBR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어렵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려우니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면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총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본에 비해서 자본 총계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걸 나타내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 총계에서 비지배 지분을 빼는 경우 요렇게 계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하고 또 지주사하고 차이 요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PBR은 1보다 낮으면 저평가입니다. 1보다 낮으면 저평가고 코스피가 이제 1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1보다 워낙 밑에 있다가 1을 넘어서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주사는 또 워낙 저평가돼 있습니다. 지주사는.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 개념으로 지주사를 볼 수 있는데 지주사 중에서도 0.4배 이하 그러니까 100% 상승을 해도 0.8배니까 그래도 저평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현대GF홀딩스, 그 다음에 GS, 그 다음에 세아홀딩스가 0.2배로 가장 저평가고요. 이런 경우는 5배 상승해야 1배 적정주가니까요. 그 다음 하림홀딩스, 삼양홀딩스, 농심홀딩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저평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PBR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 지주사 중 배당 분리과세 수혜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요게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제 다음 입법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7월 말에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이 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7월 말에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바뀌면서 소득세법 개정안 결국 이게 분리과세거든요. 배당 분리과세. 그래서 요게 시행이 될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주사 중에 지금 봐야 될 것은 역시 고배당주, 소득세법 분리과세를 보고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먼저 배당을 얼마나 적게 하느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적게 하느냐를 보면 제가 여기 표를 했는데 대만이 배당 성량이 55%입니다. 배당 성량이라는 것은 기업이 단기 순이익 중에 몇 프로를 배당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55%, 미국은 42%, 그런데 우리는 맹가의 26%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 31%보다 낮아요. 정말 배당이 낮아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배당이 낮을까? 그건 옆에 보면 배당 세율을 제가 나라별로 조사를 해놨는데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보면 뭐 기본이 15.4%에서 배당금이 2천만 원 넘어가면 49.5%, 약 50%입니다. 그러니까 뭉칫돈이 들어와서 배당금 2천만 원 넘게 가져가면 50% 세금을 떼가니까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분이 많으니까 배당을 많이 받는데 세금 50% 가져간다. 굳이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그러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 세금을 낮춰주겠다. 요렇게 가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배당주에 뭉칫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생깁니다. 뭉칫돈이 들어오고 배당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면 고배당주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은 작년도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지주사 딱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고배당주 지주사 중에 보게 되면 다우기술, GS, S&T홀딩스, 영웅무역홀딩스, 오리온홀딩스, 삼양홀딩스, SK 이런 종목들이 고배당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지금 지주사가 한번 확 움직였다가 매물 소화 과정이니까 뭐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매물 소화가 된다. 그 부분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때는 배당이 높은 기업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배당만 나타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당 성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35% 넘어가는 기업 요번에 냈는 입법 중에 하나가 35% 넘어가는 기업에 한해서 배당 분리과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이면서 배당 성량이 35% 이상인 기업 요렇게 보시면 또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주사 중에 최대 주주가 지분이 많은 기업. 왜 지분이 많은 기업이 유리하냐? 배당 분리 과세하면 최대 주주 지분이 많으면 배당을 더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당 분리 과세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도 많고 배당 수익률도 높고 연간 거기에다가 배당 성량도 35% 이상의 기업. 요런 기업들이 다음 입법에 따른 또 수혜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뭉칫돈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지주사 중에 요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주사 중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수혜 종목이 있나요? 그것도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제 지금 요거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상장되는 주식 요게 순자산 가치 80% 쉽게 말해서 PBR 0.8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으로 해서 어려운데 PBR 0.8배 이하인 종목은 상장사지만 비상장사하고 동일하게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사가 정려라든가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0.8배 이상 높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가 뭐고 하면 이제 지주사, 우리가 아는 지주사를 상속받으면 지주사에 딸린 기업들 다 한목에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낮게 해야지 세금 적게 넣고 상속이나 정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사들이 대부분 PBR이 낮은 이유 중에 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상속 정리하기 위해서 낮춰놓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다. 입법 취지가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또 종목들이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뭐 PBR이 0.5배보다 낮고 0.8배까지 올려야 되니까 0.5배보다 낮고 또 상속이나 정려가 필요한 기업 쉽게 말해서 최대 지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연세가 많다. 거기에다가 자녀들 지분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0.8배까지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도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은 지주사 중에 일일이 찾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찾으실 분들은
제가 앞쪽에 표로 다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는 거 보면 내용이 다 있으니까 다 서로 비교해 보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찾은 것은 PBR이 0.5배 부근이고 연세가 최대주가 70세. 뭐 70세면 또 한참 젊지만 그래도 상속정려 고민을 할 나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최대주가 15% 이상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요런 기업을 보니까 한 두 기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하고 LS 홀딩스. 요런 기업들이 한 두 종목 정도가 또 상속 정료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최대 주주 플러스 남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지분을 61%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한 4%밖에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지분이 상속이나 정려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도 한 5.3%, 배당도 상당히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배당 분리 과세에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상법 정려세법 여기에서도 또 유리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속 정려는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속 정려 관련된 종목 관심을 가진다면 참고적으로 배당이 그중에 배당 많은 종목, 그래서 배당주로도 투자하고 상속 정려로 종목 상승도 보는 요렇게 같이 병합해서 보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뭐 LS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연세가 74세, 그리고 지분이 20%고 PBR이 0.36%. 그러면 0.8배 되려면 한 100%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한 4.3% 나오니까 요런 기업들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주사 볼 때는 배당 분리 과세, 그다음 이 상법 정려세법 요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지주사를 분석한다고 보면 또 좋은 종목 선정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주사 중 자사주를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자사주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보면 회사 돈으로 자사주 산다. 그건 사실 주주들 다 같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보면 지분율 강화에 사실 이용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기 경영권이 어렵다 그러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자기 쪽 사람들한테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사주가 우호 지분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사주를 일정 부분 보유를 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그걸 알고 보면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회사 돈으로 주주만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이슈가 불거졌고요. 그런데 자사주 소각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또 경영권 방어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상법 개정 후속 법안에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또 이슈가 일어나게 되면 자사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또 주가가 또 한번 요동을 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사주 15% 이상 보유한 지주사는 SK가 25%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두산이 18%, LS 15%, 영웅무역홀딩스가 한 15% 요렇게 뭐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요중에 SK 지주사에 대해서 또 하나 SK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다른 수혜가 하나 있거든요. 사실 SK 차트를 보게 되면 한번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확 상승을 후에 이번 주에 그러고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좀 물량 소화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일 이동 평균선 이하까지 이렇게 물량 소화 과정이 이어진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왜 SK에 대해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외에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 중에 정말 가장 역점적으로 펼치는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역시 AI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그룹 중에서 AI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이 SK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잠깐 한번 보면 지금 이것은 SK그룹에서 나온 건데 보면 SK그룹이 성장한 그래프를 쫙 나타내는데 석유화학 진출해서 한번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 SK텔레콤이죠. 들어가면서 또 한번 재계 5위에서 재계 3위까지 확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SK하이닉스죠. 반도체 인수하면서 또 한번 성장을 하면서 재계 2위까지 갔고, 이번에 성장 모멘텀으로 SK그룹에서는 AI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내세울 수 있는 배경은 뭐가 있냐고 하면, 지금 울산 AI 데이터 센터 SK그룹이 짓고 있죠. 아마존하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에서 ADAX 4.1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AI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드웨어적으로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도 있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프로그램, 또 하드웨어 이렇게 다 바치고 있는 그룹이 SK로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정말 SK그룹이 한 차례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보이고, 이렇게 SK그룹이 좋아진다면 역시 지주사인 SK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뭐 앞에 요런 거하고 상관없이 또 SK그룹들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요 점까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원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께서 조방원 얘기할 때 원전은 그래도 좀 더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엄청 많이 올라서 솔직히 지금 떨어져도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원전은 제2의 방산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이 힌트를 준 게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방산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수주와 실적이 성장하는 구간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원전은 아직 이제 수주를 받는 이제 대형 원전이니까 체코 두쿠바니가 26조짜리 찍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이 템멀린입니다.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프랑스 EDF가 그렇게 소송을 안 걸었으면은 그 다음 두 기회와 관련해서 프랑스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프랑스가 내건 접근이 엄청 혁신적이었어요. 너네 체코 나라에 우리 부품 같은 회사들 공장 너네 나라 다 지어줄게. 너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해 줄게까지 했는데도 우리나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랑스도 제안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 거를 약간 못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항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지금 프랑스와 체코 간에 약간 그런 신뢰성이 조금 무너졌다라면 충분히 전 템을 이기도 우리나라가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대형 원전은 이제 체코 쪽에 이제 하나둘씩 쌓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이 이제 폴란드, 이제 폰티노프가 있고, 그리고 영국, 사우디, 베트남 등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4월쯤인가요? 그때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MOU를 맺었잖아요.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는 유럽 국가 할게. 대신 너네는 이제 중동이나 아시아 쪽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핀란드 건을 따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둘씩 이게 수주가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입찰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보통 토지를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그게 5년이 걸려요. 그러면 보통 한 10년 뒤부터 이제 상업화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한 15년 정도 걸려요, 대형 원전은.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적어도 5년 뒤의 밸류를 지금 주가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 한 3배 정도 갔는데 부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한기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우리 아직 SMR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두산 마켓에 인적 분할을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 두산 마켓이 7천억에 그게 관련된 차입금이 있었어요. 그 밑을 떼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조 3천억을 이제 차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 하냐? 창원에 SMR 원전 공장 짓습니다. 이게 또 구조적으로 뭐냐면 2023년도에 뉴스케일 파워랑 테라 에너지 얘네들이 MOU를 맺은 게 있어요. 향후에 이제 우리가 원전 관련 이제 수주 프로젝트 있을 때 같이 해달라. 그게 올해 하반기에 더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앞으로 여러 공급 계약이 나오면 우리 2030년, 31년, 32년 대부분의 이제 수주들을 쌓아놓고 이제 실적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제2의 방산 구조로 가는 흐름이네. 그러면서 원전이 저렇게 뜨겁구나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정 오면 사야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계단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이제 행보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의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는 생각. 행보할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게 더 빠른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스페이스 주가를 보면 그런 흐름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그런 정책이면은 저 생각보다 조정 나올 것 같아요라고 하겠지만은 미국도 해.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은 일본도 스탠스를 바꿨어요. 그러면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유럽도 이제 아까 엔비디아 AI치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이제 그런 에너지 확보하려면은 여기는 이제 원전의 방향성을 완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수많은 이제 공급 계약이 있을 텐데 그중에 몇 개만 따내도 충분히 실제 일단 베이스가 나오는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장님과 조금 다른 게 예. 과장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저도 사실 원전이 뜨게 된 게 AI에서 나왔다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잘하고 있었던 건 알겠지만 진짜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친한 선배님이 원전 사업을 하시다가 파산을 하셨어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이제 원전 탈원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좋은 환경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하셨는데 결국 AI 관련주고 이제 원전이라는 걸 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생긴 거고 시작이 뭐지? 시초가 뭐지? 넌 도대체 어떤 태생을 가지고 있어를 항상 따져보는데 원전이 최근에 뜬 거는 예전에는 그냥 뭐 전기비가 비싸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센 전기가 엄청 필요하죠. 특히 어디? 미국에서 AI 보시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대형 원전 신규 증설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SMR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SMR이 아시아에 몇 개 없더라고요. 가성비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야 SMR 들어가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존에 수주 쌓여 있는 이제 이 원전들을 건설하는 데 한 10년 걸려요. 실제 돌리는 데 더 걸리죠? 그렇게 되면은 쌓이고 해서 그게 주가로 반영이 되고 그 사이에 SMR도 계속 기술 발전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의 템포에 맞춰 가지고 SMR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또 사업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늘에서 도우는 그런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슈가 정말 강력한 이슈고 저는 이제 AI가 앞으로 더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전은 사실 저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예를 제가 보통 자주 들어요. 뭐냐면은 올림픽 보면은 가서 이제 좀 딱 다리 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과장님은 아마 다리 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다리 대기 전에 왜 인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인사하잖아요. 뭐 코리아 누구 이렇게 인사. 그래서 "이제 한번 가 볼까?" 이제 근데 이게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종목별로 흐름이 다른데 저는 총 포인트가 뭐냐면 진짜 이 업종이 너무 고평가다라고 하는 거는 중소형 기업들까지 다 올랐을 때예요. 중소기업들까지 미친 듯이 다 올랐을 때 팔아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들 중에 안 오른 기업도 꽤 있어요 지금. 꽤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위에서 살짝 내려오고 돌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순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원전이라고 하는 이 테마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SMR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순환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투자할 때 보면 제일 이쁜 구조죠 사실은. 이제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돈다라는 이제 순환 구조가 나온다는 게 제일 이쁜 구조인데 저는 원전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있고 대신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대장이라고 몇 년 후에 대장이란 법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중소형주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한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 기업들을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숫자가 안 지켜요. 아직은. 내려와야죠. 그 두산 같은 기업들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시기가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다 살아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원전은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건 바로바로 오늘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사이클의 초기 단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AI에서 파생이 돼서 이렇게 원전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해지다 보니 원전주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전력하면 저는 또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전력 설비, 변압기 이쪽도 진짜 잘 가고 있고 이쪽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지 꽤 됐는데도 안 꺼지고 있어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전력 설비, 변압기. 이게 최근에 현대일렉트릭은 항상 실적 발표할 때마다 변동성이 한 10% 넘게 나옵니다. 실적은 오케이인데 수주에 대한 애매함이 있었어요. 28년, 29년도에까지 없어요. 그다음은 했는데 이게 2분기 때 분위기가 바꾼 게 엔비디아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유럽도 이제 본격적으로 AI 쪽 성장하고 있고 프랑스에도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였나요? 뭐 AI 업체 뭐 인수한다 얘기할 만큼 이제 유럽도 본격적으로 AI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건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할 거고 당연히 거기에 이제 변압기나 이게 수요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변압기 회사들이 이제 북미만 원래 초점을 맞췄는데 최근에 유럽 쪽의 수주 물량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 산이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을 좀 봤을 때 물론 우리가 항상 매월마다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있지만 항상 수출 단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아쉬운 거는 주가가 작년에 5배 넘게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의 그 가려움을 이제 긁어줄 만한 게 결국 수주 물량이거든요. 항상 왜냐면은 이게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거는 HD 현대일리티 그 얘기를 했어요. 2분기 이게 수주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2분기에 그걸 채워버렸어요. 그러면서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대부분의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결국에 그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이게 지속성을 보여준 거죠. 그게 조금 우리에 대한 실적은 어차피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모멘텀을 결국에는 미국이 보여줬고 심지어 유럽도 보여줬다는 거죠. 아마 이제 조만간 또 중동까지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싶다면은 네. 아직은 성장은 계속 할 수 있는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대표님도요? 그럼요. 저는 원전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뭐 전기, 전력 설비, 뭐 전선 다요. 다요. 네, 다죠. 할 게 너무 많아요. 미국 같은 데도 아마 가보신 분들은요, 우리나라가 너무 편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진짜로. 거기도 다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됩니다. 근데 땅덩어리 엄청 넓잖아요. 먹을 게 많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지금 미리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어서 앞으로 한동안은 그 좋은 영향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압기 말고 전선 쪽 노려보는 건 어때요? 저도 괜찮죠. 전선 괜찮아요. 미국 쪽에 가 있는 애들. 네, 뭐, 몇몇 기업들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원전 관련해서 종목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대표주인 거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뒤를 좀 따라올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쪽 BHI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BHI는 지금 매수 관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분기 기준으로 지금 BHI가 제가 알기로 수주 잔고가 1조 3천억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고 이제 보조기가 이제 BHI인데 이 둘 다 똑같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죠. 여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유럽 쪽으로 좀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핀란드도 했고 향후 이제 폰티누프도 2차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폴란드도 제가 대통령 정권이 바뀌는데 이 사람이 친트럼프 성향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웨스팅하우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게 이쪽이고 물론 어젠가 아마 뉴스거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가 이제 그 SMR만 매출 기대감이 1,000억이에요. 그런데 2030년 기준으로 3조 5천억입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 베이스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BHI도 덩달아 같이 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이 주가가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면 이제 안 올라왔던 뭐 한전산업이나 뭐 한전기술, 뭐 한전기술도 이제 설계 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전 다른 종목들보다 어떻게 빨리 이제 그 현금 흐름을 딱 땡겨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설계가 제일 먼저 하잖아요. 5년 뒤에 이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공급 계약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은 가장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원전 섹터에서 그럼 그나마 저평가된 게 이제 한전기술 그쪽은 신규 진입도 가능한 거죠? 네,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물론 최근에 조금 급등했던 이슈도 있기는 한데 물론 한전산업이 또 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왔어요. 이 아까 대표님 말씀한 대로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안 잡히고 있어요. 이 회사가 아마 AS 약간 그런 서비스 하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수요 잔고가 쌓이고 쌓여야 그쪽에 대한 이제 수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이쪽도 충분히 키 맞추기도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진짜 종목 고르는 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원전주 관련해서도 꾸준히 아직 그래도 가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좀 지켜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지주사 관심이 많은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네,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지주사 전반적으로 어떻게 매수하면 되고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주사 공부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고요. 또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지주사가 끝이 아니고 이번 상법 개정 통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후속 법안이 줄줄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뭐 요거는 배당 분리과세 또 수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법 또 일부 개정안, 요건 또 뭐 최대 주주라든가 정려, 여기에 따라 또 지주사가 대부분 정려를 하면 그 밑에 회사가 다 한목에 가져가니까 상속 정려에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말이나 또 내년 초에 상법 개정 후속 법안, 여기서는 아무래도 자사주 소각도 얘기도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후속 법안 다 지주사와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후속 법안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신다면 또 지주사 좋은 기회가 계속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지주사 매수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살펴보면 또 매수 전략, 관심 종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주사는 제일 먼저 저PBR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지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여기에 따른 저PBR 상승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배당 분리과세 이슈. 요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고배당주, 지주사라는 게 원래는 배당으로 회사 수익이 생기는 거고 또 로얄티라든가 임대 수입, 여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배당,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으니까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배당, 고배당주로서 또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상속증여세법 개정 가능성, 요것도 매우 유력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또 정려가 필요한 지주사, 요런 지주사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지주사가 어떤 지주사까지인지 또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사주 소각 이슈. 요거는 바로 입법되기는 쉽지 않고 워낙 얽혀 있지만 또 하반기 정도 가서는 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기업들이 자사주가 많은지 지주사 중에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지주사 한 시가총액 3천억 이상, 지주사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일일이 PBR이 얼마고 배당이 얼마고 자사주가 얼마고 최대 주주 지분율, 또 최대 주주 나이, 정려를 하려면 나이도 중요하고 또 자녀 지분율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화면만 딱 보더라도 사실 지주사 전반적으로 딱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주사 공부할 때 또 많은 도움이 되라고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저PBR 종목, 뭐 지금은 정부도 의지가 워낙 강하고 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0.2배 이상 퇴출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PBR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가장 저PBR 돼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PBR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어렵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려우니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면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총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본에 비해서, 자본 총계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걸 나타내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 총계에서 비지배 지분을 빼는 경우, 요렇게 계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하고 또 지주사하고 차이, 요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PBR은 1보다 낮으면 저평가입니다. 1보다 낮으면 저평가고, 코스피가 이제 1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1보다 워낙 밑에 있다가 1을 넘어서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주사는 또 워낙 저평가돼 있습니다. 지주사는.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 개념으로 지주사를 볼 수 있는데, 지주사 중에서도 0.4배 이하, 그러니까 100% 상승을 해도 0.8배니까 그래도 저평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현대GF홀딩스, 그 다음에 GS,
그다음에 세아홀딩스가 0.2배로 가장 저평가고요. 이런 경우는 5배 상승해야 1배 적정 주가니까요. 그다음 하림홀딩스, 삼양홀딩스, 농심홀딩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저평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PBR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 지주사 중 배당 분리과세 수혜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요게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제 다음 입법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7월 말에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이 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7월 말에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바뀌면서 소득세법 개정안 결국 이게 분리과세거든요. 배당 분리과세. 그래서 요게 시행이 될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주사 중에 지금 봐야 될 것은 역시 고배당주, 소득세법 분리과세를 보고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먼저 배당을 얼마나 적게 하느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적게 하느냐를 보면 제가 여기 표를 했는데 대만이 배당 성량이 55%입니다. 배당 성량이라는 것은 기업이 단기 순이익 중에 몇 프로를 배당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55%, 미국은 42%, 그런데 우리는 맹가의 26%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 31%보다 낮아요. 정말 배당이 낮아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배당이 낮을까? 그건 옆에 보면 배당 세율을 제가 나라별로 조사를 해놨는데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보면 기본이 15.4%에서 배당금이 2천만 원 넘어가면 49.5%, 약 50%입니다. 그러니까 뭉칫돈이 들어와서 배당금 2천만 원 넘게 가져가면 50% 세금을 떼가니까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분이 많으니까 배당을 많이 받는데 세금 50% 가져간다. 굳이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그러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 세금을 낮춰주겠다. 요렇게 가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배당주에 뭉칫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생깁니다. 뭉칫돈이 들어오고 배당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면 고배당주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은 작년도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지주사 딱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고배당주 지주사 중에 보게 되면 다우기술, GS, S&T홀딩스, 영웅무역홀딩스, 오리온홀딩스, 삼양홀딩스, SK 이런 종목들이 고배당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지주사가 한번 확 움직였다가 매물 소화 과정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매물 소화가 된다. 그 부분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때는 배당이 높은 기업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배당만 나타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당 성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35% 넘어가는 기업 요번에 냈는 입법 중에 하나가 35% 넘어가는 기업에 한해서 배당 분리과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이면서 배당 성량이 35% 이상인 기업 요렇게 보시면 또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주사 중에 최대 주주가 지분이 많은 기업. 왜 지분이 많은 기업이 유리하냐? 배당 분리과세하면 최대 주주 지분이 많으면 배당을 더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당 분리과세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도 많고 배당 수익률도 높고 연간 거기에다가 배당 성량도 35% 이상의 기업 요런 기업들이 다음 입법에 따른 또 수혜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뭉칫돈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지주사 중에 요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주사 중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수혜 종목이 있나요?
그것도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제 지금 요거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상장되는 주식 요게 순자산 가치 80%, 쉽게 말해서 PBR 0.8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으로 해서 어려운데 PBR 0.8배 이하인 종목은 상장사지만 비상장사하고 동일하게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사가 정려라든가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0.8배 이상 높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가 뭐고 하면 이제 지주사, 우리가 아는 지주사를 상속받으면 지주사에 딸린 기업들 다 한목에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낮게 해야지 세금 적게 넣고 상속이나 정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사들이 대부분 PBR이 낮은 이유 중에 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상속 정리하기 위해서 낮춰놓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다. 입법 취지가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또 종목들이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뭐 PBR이 0.5배보다 낮고 0.8배까지 올려야 되니까 0.5배보다 낮고 또 상속이나 정려가 필요한 기업, 쉽게 말해서 최대 지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연세가 많다. 거기에다가 자녀들 지분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0.8배까지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도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은 지주사 중에 일일이 찾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찾으실 분들은 제가 앞쪽에 표로 다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는 거 보면 내용이 다 있으니까 다 서로 비교해 보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찾은 것은 PBR이 0.5배 부근이고 연세가 최대주가 70세. 뭐 70세면 또 한참 젊지만 그래도 상속 정려 고민을 할 나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최대주가 15% 이상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요런 기업을 보니까 한 두 기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하고 LS 홀딩스. 요런 기업들이 한 두 종목 정도가 또 상속 정려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최대 주주 플러스 남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지분을 61%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한 4%밖에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지분이 상속이나 정려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도 한 5.3%, 배당도 상당히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배당 분리 과세에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상법 정려세법 여기에서도 또 유리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속 정려는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속 정려 관련되는 종목 관심을 가진다면 참고적으로 배당이 그중에 배당 많은 종목, 그래서 배당주로도 투자하고 상속 정려로 종목 상승도 보는 요렇게 같이 병합해서 보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뭐 LS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연세가 74세, 그리고 지분이 20%고 PBR이 0.36%. 그러면 0.8배 되려면 한 100%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한 4.3% 나오니까 요런 기업들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주사 볼 때는 배당 분리 과세, 그다음 이 상법 정려세법 요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지주사를 분석한다고 보면 또 좋은 종목 선정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주사 중 자사주를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자사주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보면 회사 돈으로 자사주 산다. 그건 사실 주주들 다 같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보면 지분율 강화에 사실 이용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기 경영권이 어렵다 그러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자기 쪽 사람들한테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사주가 우호 지분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사주를 일정 부분 보유를 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그걸 알고 보면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회사 돈으로 주주만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이슈가 불거졌고요. 그런데 자사주 소각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또 경영권 방어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상법 개정 후속 법안에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요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또 이슈가 일어나게 되면 자사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또 주가가 또 한번 요동을 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사주 15% 이상 보유한 지주사는 SK가 25%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두산이 18%, LS 15%, 영웅무역홀딩스가 한 15% 요렇게 뭐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요중에 SK 지주사에 대해서 또 하나 SK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다른 수혜가 하나 있거든요. 사실 SK 차트를 보게 되면 한번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확 상승을 후에 이번 주에 그러고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좀 물량 소화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일 이동 평균선 이하까지 이렇게 물량 소화 과정이 이어진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왜 SK에 대해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외에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 중에 정말 가장 역점적으로 펼치는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역시 AI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그룹 중에서 AI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이 SK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잠깐 한번 보면 지금 이것은 SK그룹에서 나온 건데 보면 SK그룹이 성장한 그래프를 쫙 나타내는데 석유화학 진출해서 한번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 SK텔레콤이죠. 들어가면서 또 한번 재계 5위에서 재계 3위까지 확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SK하이닉스죠. 반도체 인수하면서 또 한번 성장을 하면서 재계 2위까지 갔고 이번에 성장 모멘텀으로 SK그룹에서는 AI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내세울 수 있는 배경은 뭐가 있냐고 하면 지금 울산 AI 데이터 센터 SK그룹이 짓고 있죠. 아마존하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에서 ADAX 4.1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AI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드웨어적으로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도 있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프로그램 또 하드웨어 이렇게 다 바치고 있는 그룹이 SK로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정말 SK그룹이 한 차례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보이고 이렇게 SK그룹이 좋아진다면 역시 지주사인 SK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뭐 앞에 요런 거하고 상관없이 또 SK그룹들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요 점까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원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께서 조방원 얘기할 때 원전은 그래도 좀 더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엄청 많이 올라서 솔직히 지금 떨어져도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원전은 제2의 방산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이 힌트를 준 게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방산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수주와 실적이 성장하는 구간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원전은 아직 이제 수주를 받는 이제 대형 원전이니까 체코 두쿠바니가 26조짜리 찍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이 템멀린입니다.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프랑스 EDF가 그렇게 소송을 안 걸었으면은 그 다음 두 기회와 관련해서 프랑스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프랑스가 내건 접근이 엄청 혁신적이었어요. 너네 체코 나라에 우리 부품 같은 회사들 공장 너네 나라 다 지어줄게. 너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해줄게까지 했는데도 우리나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랑스도 제안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 거를 약간 못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항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지금 프랑스와 체코 간에 약간 그런 신뢰성이 조금 무너졌다라면 충분히 전 템을 이기도 우리나라가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대형 원전은 이제 체코 쪽에 이제 하나둘씩 쌓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이 이제 폴란드, 이제 폰티누프가 있고 그리고 영국, 사우디, 베트남 등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4월쯤인가요? 그때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MOU를 맺었잖아요.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는 유럽 국가 할게. 대신 너네는 이제 중동이나 아시아 쪽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핀란드 건을 따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둘씩 이게 수주가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입찰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보통 토지를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그게 5년이 걸려요. 음. 그러면 보통 한 10년 뒤부터 이제 상업화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한 15년 정도 걸려요, 대형 원전은.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적어도 5년 뒤의 밸류를 지금 주가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 한 3배 정도 갔는데 부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한기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우리 아직 SMR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두산 마켓에 인적 분할을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 두산 마켓이 7천억의 그게 관련된 차입금이 있었어요. 그 밑을 떼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조 3천억을 이제 차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 하냐? 창원에 SMR 원전 공장 짓습니다. 이게 또 구조적으로 뭐냐면 2023년도에 뉴스케일 파워랑 테라 에너지 얘네들이 MOU를 맺은 게 있어요. 향후에 이제 우리가 원전 관련 이제 수주 프로젝트 있을 때 같이 해달라. 그게 올해 하반기에 더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앞으로 여러 공급 계약이 나오면 우리 2030년, 31년, 32년 대부분의 이제 수주들을 쌓아놓고 이제 실적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제2의 방산 구조로 가는 흐름이네. 그러면서 원전이 저렇게 뜨겁구나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정 오면 사야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계단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이제 행보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의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는 생각. 행보할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게 더 빠른 기회일 수도 있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스페이스 주가를 보면 그런 흐름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그런 정책이면은 저 생각보다 조정 나올 것 같아요라고 하겠지만은 미국도 해.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은 일본도 스탠스를 바꿨어요. 그러면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유럽도 이제 아까 엔비디아 AI치 이제 본격적 공급 계약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이제 그런 에너지 확보하려면은 여기는 이제 원전의 그 방향성을 완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수많은 이제 공급 계약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개만 따내도 충분히 실제 일단 베이스가 나오는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장님과 조금 다른 게 예. 과장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저도 사실 원전이 뜨게 된 게 AI에서 나왔다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잘하고 있었던 건 알겠지만 진짜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친한 선배님이 원전 사업을 하시다가 파산을 하셨어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이제 원전 탈원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좋은 환경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하셨는데 결국 AI 관련주고 이제 원전이라는 걸 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생긴 거고 시작이 뭐지? 시초가 뭐지? 넌 도대체 어떤 태생을 가지고 있어를 항상 따져보는데 원전이 최근에 뜬 거는 예전에는 그냥 뭐 전기비가 비싸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센 전기가 엄청 필요하죠. 특히 어디? 미국에서 AI 보시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대형 원전 신규 증설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SMR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SMR이 아시아에 몇 개 없더라고요. 가성비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SMR 들어가서 주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존에 수주 쌓여있는 이제 이 원전들을 건설하는데 한 10년 걸려요. 실제 돌리는 한 더 걸리죠? 그렇게 되면은 쌓이고 해서 그게 주가로 반영이 되고 그 사이에 SMR도 계속 기술 발전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의 템포에 맞춰가지고 SMR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또 사업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하늘에서 도우는 그런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슈가 정말 강력한 이슈고 저는 이제 AI가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전은 사실 저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예를 제가 보통 자주 들어요. 뭐냐면은 올림픽 보면은 가서 이제 좀 딱 다리 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과장님은 아마 다리 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다리 대기 전에 왜 인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인사하잖아요. 뭐 코리아 누구 이렇게 인사.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볼까 이제. 근데 이게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종목별로 흐름이 다른데 저는 총 포인트가 뭐냐면 진짜 이 업종이 너무 고평가다라고 하는 거는 중소형 기업들까지 다 올랐을 때.
중소기업들까지 미친 듯이 다 올랐을 때 팔아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들 중에 안 오른 기업도 꽤 있어요 지금. 꽤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위에서 살짝 내려오고 돌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순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원전이라고 하는 이 테마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SMR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순환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투자할 때 보면 제일 이쁜 구조죠 사실은. 이제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돈다라는 이제 순환 구조가 나온다는 게 제일 이쁜 구조인데 저는 원전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있고 대신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대장이라고 몇 년 후에 대장이란 법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중소형주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한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 기업들을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숫자가 안 지켜요. 아직은. 내려와야죠. 그 두산 같은 기업들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시기가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다 살아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원전은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건 바로바로 오늘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사이클의 초기 단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AI에서 파생이 돼서 이렇게 원전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해지다 보니 원전주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전력하면 저는 또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전력 설비, 변압기 이쪽도 진짜 잘 가고 있고 이쪽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지 꽤 됐는데도 안 꺼지고 있어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전력 설비, 변압기. 이게 최근에 현대일렉트릭은 항상 실적 발표할 때마다 변동성이 한 10% 넘게 나옵니다. 실적은 오케이인데 수주에 대한 애매함이 있었어요. 맞아. 28년, 29년도에까지 없어요. 그다음은 했는데 이게 2분기 때 분위기가 바꾼 게 엔비디아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유럽도 이제 본격적으로 AI 쪽 성장하고 있고 프랑스에도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였나요? 뭐 AI 업체 뭐 인수한다 얘기할 만큼 이제 유럽도 본격적으로 AI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건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할 거고 당연히 거기에 이제 변압기나 이게 수요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변압기 회사들이 이제 북미만 원래 초점을 맞췄는데 최근에 유럽 쪽의 수주 물량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뭐 일제전기도 마찬가지고 산이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을 좀 봤을 때 물론 우리가 항상 매월마다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있지만 항상 수출 단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아쉬운 거는 주가가 작년에 5배 넘게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의 그 가려움을 이제 긁어줄 만한 게 결국은 수주 물량이거든요. 항상 왜냐면은 이게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거는 HD 현대일리티 그 얘기를 했어요. 2분기 이게 수주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2분기에 그걸 채워버렸어요. 그러면서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대부분의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결국에 그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이게 지속성을 보여준 거죠. 그게 조금 우리에 대한 실적은 어차피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모멘텀을 결국에는 미국이 보여줬고 심지어 유럽도 보여줬다는 거죠. 아마 이제 조만간 또 중동까지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싶다면은 네. 아직은 성장은 계속 할 수 있는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대표님도요? 그럼요. 저는 원전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뭐 전기, 전력 설비, 뭐 전선 다요. 다요. 네, 다죠. 할 게 너무 많아요. 미국 같은 때도 아마 가보신 분들은요, 우리나라가 너무 편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진짜로. 거기도 다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됩니다. 근데 땅덩어리 엄청 넓잖아요. 먹을 게 많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지금 미리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어서 앞으로 한동안은 그 좋은 영향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압기 말고 전선 쪽 노려보는 건 어때요? 저도 괜찮죠. 전선 괜찮아요. 미국 쪽에 가 있는 애들. 네, 뭐 몇몇 기업들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원전 관련해서 종목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대표주인 거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뒤를 좀 따라올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쪽 BHI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BHI는 지금 매수 관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분기 기준으로 지금 BHI가 제가 알기로 수주 잔고가 1조 3천억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고 이제 보조기가 이제 BHI인데 이 둘 다 똑같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죠. 여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유럽 쪽으로 좀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핀란드도 했고 향후 이제 폰티누프도 2차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폴란드도 제가 대통령 정권이 바뀌는데 이 사람이 친트럼프 성향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웨스팅하우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게 이쪽이고 물론 어젠가 아마
이제 뉴스거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가 이제 그 SMR만 매출 기대감이 1,000억이에요. 그런데 2030년 기준으로 3조 5천억입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 베이스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BHI도 덩달아 같이 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이 주가가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안 올라왔던 뭐 한전산업이나 뭐 한전기술, 뭐 한전기술도 이제 설계 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전 다른 종목들보다 어떻게 빨리 이제 그 현금 흐름을 딱 땡겨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설계 제일 먼저 하잖아요. 5년 뒤에 이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공급 계약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은 가장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원전 섹터에서 그럼 그나마 저평가된 게 이제 한전기술 그쪽은 신규 진입도 가능한 거죠? 네,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물론 최근에 조금 급등했던 이슈도 있기는 한데 물론 한전 산업이 또 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왔어요. 이 아까 대표님 말씀한 대로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안 잡히고 있어요. 이 회사가 아마 AS 약간 그런 서비스 하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수요 잔고가 쌓이고 쌓여야 그쪽에 대한 이제 수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이쪽도 충분히 키 맞추기도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진짜 종목 고르는 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원전주 관련해서도 꾸준히 아직 그래도 가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좀 지켜보겠습니다.